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박창훈입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3법을 포함하여 집값 상승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탓이라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이창근 박사를 모시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참 뻔뻔한 것 같아요. 네네네. 이 정부. 네. 자기들이 집권한 지 3년이나 됐는데 뭐 계속 전 정부 탓하고 뭐 네. 공공주택 그 용지가 뭐 적었다 네.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네네. 사실 규제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는 걸 왜 모르는지 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현상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난데없이 모 지상파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의 방송을 인용해서 네. 이번 문재인 정부의 집값 상승의 주범이 네. 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 때 그때 당시에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고 네. 재건축 관련한 규제를 풀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됐다. 네. 이런 방송이 나오자마자 민주당의 모 의원, 네. 한때 대권 주자로도 거론되고 있고 네. 되었던 네. 그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공격을 했죠. 그러고 네. 나더니 난데없이 이제 추미애 장관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까지 끄집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금융자본이 네. 부동산과 결탁하게 한 이게 잘못이다. 아. 그래서 그 도대체 박정희 전 대통령 그럼 지금부터 벌써 몇 년 전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끄집어 올라가고 이러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좀 진짜 모순이라는 걸 짚고 싶은 게 네. 그 의원이 이렇게 페이스북을 썼어요. 부동산 문제는 정권에 대한 신뢰의 문제다. 네. 그리고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다. 네. 아, 그렇다면 자기네들이 신뢰의 문제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한다면은 자신들도 알 만큼 안다고 봐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정부가 신뢰 있는 정책을 내세웠느냐, 그걸 먼저 되묻고 싶고요. 그렇죠. 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네. 그야말로 부동산은 복잡다단한 함수의 구조라고 본다면은 네. 시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대원칙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있지만 네. 그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딱 획일적으로 정해질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고 네.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부르는 것이고 네. 그 때로는 그러한 경제 주체들의 창의와 자유가 존중된다고 하지만 네. 그게 도가 지나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정부가 적정한 규제랄까 적정한 어떤 지도자 역할 네. 잣대 역할을 하는 게 정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복잡하다나 함수 자체를 이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부터 취임하고 나서 한 달 남짓 되자마자 바로 수요 억제적인 정책, 네. 그 주택의 실수요자까지 옥매는 그렇죠. 그래서 대대적으로 매스를 강한 게 우리가 잘 아시는 부동산 대출 규제, 네. DTI, LTV라고 하는 네. 그걸 축소시켜가면서 급기야 집권한 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는 수도권 거의 대부분 지역을 투기 조정 지역 이런 식으로 다 묶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고 시장의 문제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또 신뢰 문제라고 얘기했는 사람들이 해놓은 행위는 네. 완전히 정반대인데 그걸 어떻게 전 정부 탓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어제죠. 어제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성계 네. 아니죠. 그 대원군 네네. 얘기를 했어요. 네네. 대원군 때문에 집값이 오른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는 네. 저는 그거에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게 이성계가 한양천도를 안 했으면 네. 서울 집값이 이렇게 안 왔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현재 집권 여당의 사람들이 네. 얼마나 어이없는 그러한 전 정부 탓을 했으면은 그러니까요. 이 태조 이성계 네. 1392년 네. 거의 600년이 넘는 그 네. 세월까지 거슬러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흥선 대원군 네. 우리 조선 말기 그러니까요. 그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제가 몇 가지 지표를 가지고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지금 마치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민주화를 외쳤고 네.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마치 반대편에 있는 정당들은 네.
수구 꼴통이니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부니 그런 네. 식으로 하면서 온갖 폄훼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자신들은 민주주의 정부다, 민주화의 어떤 표본이다, 네.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하는 행태는 과연 이게 민주주의 국가인지, 상권 분립이 존재하고 의회에서의 민주주의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네. 정말 민주주의라고 하면은 결국 그거는 뭐겠습니까? 개인의 창의와 자유가 존중이 되고 네. 개인의 권리와 이익이 보장되는, 네. 그게 바로 헌법 질서를 지키는 게 민주주의 국가고 민주주의 사회인데, 네.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그러한 국회 행태는 군사작전을 보듯이 네. 속전속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네. 그게 만약에 은발의 오줌 누기격이고 임시 네. 방편이라면은 또다시 그거는 모순이 생기는 결과를 초래할 뿐인 겁니다. 그게 네. 대표적으로 이제 임대 3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네. 네. 물론 임차인을 보호한다, 세입자를 보호한다, 전세 가격을 잡겠다, 그리고 이들이 거리로 나앉거나 전세 자금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걸 막겠다고 해서 도입하자는 취지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네. 분명히 그 취지는 좋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의 모순점이 뭐고 문제점이 뭔지를 우리가 다 올려놓고 제대로 된 정책을 해야지만 임대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악덕 임대인도 있지만 고령자 임대인, 네. 그 임대 수익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선의의 임대인도 존재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임차인 중에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임차를 살지만 네. 소중한 꿈을 이뤄가는 그런 임차인도 존재하는 것이고 하는데, 네. 그러나 복잡 다단한 시장의 함수에서 정부가 천편일률적으로 통과시켰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거는 마치 2+2라고 하지만 4년 후에 어떤 전세 대란, 전세가 폭등이 올지 모르는 단지 시기를 연장시킨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거를 전 정부 탓을 하니까 이 정부의 집권 여당이 비교를 해보면은 박근혜 정부 때도 물론 전세 대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전세 대란의 원인은 뭐였냐면은 너무나 초저금리였어요. 그렇죠. 왜냐? 이명박 정부 때 우리나라의 두 번째 경제 충격이라고 하는 금융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네. 글로벌 금융위기를 네. 겪으면서 경기가 침체되고 이렇게 경기가 살아나는 과정에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경기가 살아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금리는 초저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그러한 반대급부로 시중에 유동자금이 갈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세 자금을 받아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역마진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그런 거시 경제 영향 요인 때문에 전세가 반전세, 월세로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는 그러한 시장 원리를 존중해서, 그래서 타겟팅하고 내세운 정책들이 행복주택이었고, 그렇죠. 뉴스테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네. 그거는 철학이 있었어요. 부동산은 소유의 개념보다 거주의 목적으로 가자. 그리고 네. 이미 시장이 거시경제 원리에 의해서 초저금리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집주인들이 네. 반전세, 월세로 내놓는 거를 네. 존중하면서 정부가 어떤 그러한 시장을 역행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시장의 움직임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마중물을 하면서 네. 월세 살되 내 소득이 감당할 수 있는 월세 수준을 유도한 겁니다. 그게 바로 행복주택이었고 뉴스테이 정책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도 반전세, 월세로 했지만 그 월세 가격이 폭등하거나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박근혜 정부의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면서 시장의 움직임과 거시경제의 움직임을 존중하면서 정책을 맞춰 나간 거예요. 네. 근데 이 정부는 그게 아니라 무조건 임차인을 보호하겠다, 명분은 좋지만 네. 때려잡겠다는 식으로 하니까 현장에서는 아마 앞으로는 온갖 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이 그렇죠. 불보듯 뻔할 것이고, 그것은 또 다른 우리 사회적 비용이 네. 초래되는 거죠. 그리고 4년 후에 전세값이 얼마 폭등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근데 그러한 걸 해놓고 이제 전 정부 탓을 한다? 전 정부의 정책과 자기들 정책 정확히 비교해보라는 거죠. 네. 시장의 원리를 정말 존중하면서 정부가 했는 건지, 네. 그걸 무시하고 했는 건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재임 시기 네. 2013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아파트만 볼 때 네. 아파트 가격 지수라는 거를 국가기관에 관해서 한국감정원에서 공공기관에서 발표를 해요. 네. 박근혜 정부 때 보면은 서울 지역의 상승률은 지수로 봤을 네. 때 17.2예요. 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7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 지수의 상승이 40.7이에요. 2배가 넘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는
동남권, 네. 강남, 서초, 송파, 강동까지 이어지는 네. 서울의 동남권, 박근혜 정부 때는 18.4예요. 지수 상승이. 네. 문재인 정부에는 38.5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네. 지방도 그냥 우리가 지방은 이미 세태 도시라 그래가지고 네. 지방의 우리 도 단위의 시군들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걸 겪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곳을 놔두고 우리 광역시만 볼 때도 네. 6대 광역시, 서울하고 세종을 뺀 네. 6대 광역시를 볼 때 박근혜 정부 때는 오히려 그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 지수 상승이 19.5였어요. 아. 문재인 정부는 5.9에 불과해요. 아.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역설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의 시장을 존중한 부동산 정책이 네. 오히려 서울과 동남권, 강남에만 쏠린 그러한 집값 상승을 가져온 게 아니라 네네. 집값이라는 건 자산이라는 거는 감가상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계속 어느 정도 계속 소폭이라 계속 올라가는 게 상식입니다. 그렇죠. 물가 상승을 예. 하니까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는 골고루 네. 역설적이지만 표현을 하기가 참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지방이 활기를 띄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게 17%, 예. 그리고 동남권이 18%, 그리고 나머지 6대 광역시가 6대 19.5. 19.5라는 얘기는 예. 사실 비슷하게 쭉 같이 오른 거고 네.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문재인 정부는 강남만 오른 그렇죠. 그런 느낌 그렇죠.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예. 지방과 그러면 서울의 격차가 더 더 벌어지고 벌어지고. 그런데 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뭐였습니까? 지역 균형 발전하겠다는 정부가 이러한 상황인데 네. 신도시를 짓겠다면서 수도권에 그것도 저 구석에다가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놓으면서 전 정부 탓이라고 하면서 전 정부에서 푼 분양가 상한제 네. 폐지 재건축 규제 완화를 네. 들고 나오는데요. 시장은 언제나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말해서 노무현 정부 때 분양가 상한제가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그전에도 있었고 도입된 네. 게 몇 번 있었고 분양가 상한제가 한 번 들어온 규제가 평생 가야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죠. 시장 상황에 맞게 거시 경제 상황에 맞게 분양가 상한제는 생겼다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당대표를 한 걸로 저는 기억해요. 네네. 찬성해서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도 분양가 상한제 찬성했고 분양가 상한제 입법을 같이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때는 노무현 정부 때의 지금 문재인 정부처럼 수요 일변도의 샥을 주다 보니 시장이 이상하게 반응을 했고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이 너무 커서 네. 이명박 정부 때는 공급에 샥을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수요가 있는 곳을 공급을 한다고 해서 네. 서울에 대규모 뉴타운을 건설하고 네. 재건축 재개발을 대규모로 해가지고 공급에 샥을 줘서 집값이 안정화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박근혜 정부에 돌아서 보니 한 번의 수요 샥과 한 번의 공급 샥을 거치다 보니 시장이 사실은 엉망이 돼 있었고 네. 또 경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체고 그 다음에 초저금리고 그런 여러 상황을 보다 보니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더 이상 유지할 명분이나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경기 선행지표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건설 투자 부분이고 네. 건설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건설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네. 그 건설이 영향을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그런 경기 살려야 되는 그런 국가적인 상황도 봐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 분양가 상한제는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민간에 한해서는 풀어줘도 되겠다 네. 해서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은 공급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죠. 한 거고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전 정부 탓이다? 말이 안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은 어느 정도 감가상각이 안 일어나는 이상 계속 상승하기 마련이에요. 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스카이 로켓 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의 중위 아파트 가격이라는 것도 중위라는 게 뭐겠습니까? 평균이 되는 중간쯤 되는 가격인데 네. 그게 우리가 고가 주택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9억 원. 세금의 9억 원이라는 건 과표 기준 9억이지만 네. 세금이 아닌 우리 흔히 매매 가격의 9억 원도 우리 일반 시민들은 고가라고 보지 않습니까? 9억을 돌파했단 말이죠. 서울의 평균 가격이 9억을 돌파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상승률이 마치 박근혜 정부 때문이다? 아니죠. 그러니까요. 문재인 정부에서의 상승률이 52.7%입니다. 근데 집권 여당의 소위 리더라고 하는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들이건 우리 법무부 장관이건 전 정부 탓을 하면서 전 정부의 모든 걸 떠넘기면 이게 자신들의 잘못이 덮여지냐고요. 네. 이제 부동산은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2년의 법칙이 4년의 법칙으로 바뀌었고, 네. 그러면 집주인은 쉽게 말해서 이런 거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복잡 다단한 시장 함수에서 예를 들어 버틸 수 있는 임대인은 버티면 되는 거예요. 계약 갱신권 오케이 존중해 줄게. 네. 5% 알았어. 4년 후에 내가 다 올리겠어. 내가 4년간 받은 그러한 나가 상대히 느끼는 기회비용, 네. 그리고 내한테 전가된 세금, 네. 이걸 난 4년 후에 새로운 세입자한테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 보면 답답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사실 네네. 로또 분양이라는 네. 이게 청약만 되면 10억 번다, 뭐 네. 20억 번다 이런 단지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네. 민간주택은 어쨌든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없앴다고 했지만 네. 공공 부분에서는 사실 그래서 로또라고 나온 게 보금자리 주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 보금자리 주택도 이 정도로 오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는 오지 않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놓으니까 보금자리 주택도 이제는 아파트 중위 가격을 넘어선 겁니다. 그러니까요. 넘어섰고 위치에 따라서. 네. 그리고 임대 사업자들의 기회를 제공해 주겠다. 그래서 임대 사업자를 양산해서 그렇게 주택을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는 정부가 임대주택 3법 통과하기 전에 내놓은 정책이 뭡니까? 임대 사업자들이 모든 권리를 다 박탈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임대 사업자들이 하루아침에 박탈이 됐으면은 그게 그러면 과연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냐 이거죠. 오히려 더 모순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는 부동산에 한해서만큼은 내로 남불, 뭐 남의 탓, 그리고 자신들은 정이고 모든 사람은 악이고,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이나 이러한 뭐랄까 원칙도 없는 그러한 걸 내놓는 정부라고밖에 봐줄 수 없는 것이죠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이제 본인들만 잘못해서 본인들만 피해를 보면 사실 네.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런 현실이 정말 안타깝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참 그런 것들을 지금 그러면 이제 혹시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3법을 어떻게 좀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 있으신지요? 임대 3법이라는 거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차인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네. 임차인들의 피해를 막고 하는 네. 그러한 큰 대의는 좋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의는 좋지만 이게 너무나 뭐라 그럴까 헌법에도 위배되는 사유재산권 침해 요인도 있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복잡 다단한 함수에서 임대인의 유형도 너무나 천차만별인 거예요. 네. 가령 그가 유사한 사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종부세 할 때도 네. 왜 종부세의 예외 조항으로 고령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겠습니까 우리가. 연금생활자를 그렇죠. 위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중에서도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임대사업으로 한 채 가진 사람도 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 그랬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임대사업자는 다 없애겠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임대인 중에서도 그러한 종부세 고령자 임대인처럼 네. 그러한 유형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임차인 규정도 보자 이거예요. 임차인도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는 천편일절 무조건 하겠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 우리 갓 대학 졸업한 우리 청년들이 대기업의 평균 연봉이 예를 들어 3,500, 4천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세전으로 한 달에 400만 원 남짓 받는다 이거예요. 네. 400만 원 채 안 되죠. 근데 반절세라 그래가지고 보증금 몇 억에 네. 월세 300만 원 내는 임차인과 전세지만 네. 전세 가격이 수십억대, 네. 수십억도 안 되더라도 십몇억 하는 네. 그런 임차인과 아까 말씀드린 박근혜 정부에서 시장을 존중하면서 시장에서 월세가 급격히 상승 안 되도록 정부에서 마련한 게 바로 행복주택과 네. 뉴스테이 같은 그런 월세 주택이지 않습니까? 네. 장기 안정적인 월세. 네. 거기처럼 보증금 얼마에 월세 30만 원, 50만 원 내는 이들 계층과 같이 놓고 볼 수 있냐 이거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임대인의 유형도 다르고 임차인 유형도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임대 3법은 여기에 대한 예외 조항이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마치 또 다른 불법을 오히려 양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임대인이 내가 살겠다고 들어가서 내보내면은 이번에 급격히 날조된 법에 적용을 안 받아요. 네. 근데 내가 들어가서 살진 않아요. 임차인은 내쫓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 집을 팔아버려요. 그러면 이게 과연 봉급에 플러스가 되는 거냐 이거죠.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임차인은
아, 저 사람 나간다고 해서 자기가 못 살고 계약 갱신을 못 하고 또 다른 곳에 새로 얻으려면은 이 사람은 아마 기존의 5% 룰이 적용이 안 되는 네. 올라간 새로운 세입자니까 그러한 가격에 임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내 집주인이 자기가 산다고 했는데 안 산다, 안 살아. 네. 그래서 분쟁을 일으켰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분쟁의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현행법에는. 그렇죠. 이러한 형태가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규정을 해야 할 조항이 없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모순되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임대인에게 자기가 살기,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나가라고 할 경우에도 6개월밖에 기간이, 네. 그러면 6개월을 비워놓고 있다가 네. 주민등록만 거기 옮겨놓고 비워놓고 있다가 6개월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도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순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나 많고, 아까 말씀드린 자기가 살겠다고 해서 안 살고 팔아버려도 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분쟁이 앞으로 이게 너무나 큰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 소송이 예, 남발할 거고 예. 그거에 따른 그 비용들이 엄청나게 지출되고 예. 그러다 보면 오히려 집 가진 사람 그리고 전세 사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서 쓸데없이 비용을 지출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산은 더 줄어드는 그렇습니다. 이런 결과 예. 특히나 집 가진 사람은 그럼 그런 소송 비용을 만약에 물게 되면 네. 그 비용이 집값에 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다 전세값이나. 정가죠. 예, 모든 걸 다 정가라겠죠. 정가라고. 그리고 우리 임차인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철학을 가지고 했던 게 소유의 개념보다 거주의 개념으로 가자. 왜 우리나라의 초저금리라는 건 이미 우리나라도 과거 7, 8%, 5, 6% 성장 시기는 지났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과거처럼 두 자릿수 금리 생각도 못하고 네. 아마 경제 성장률, 잠재적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4%조차도 금리가 달성이 안 된다는 거를 그때 당시에 견지를 하고 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유의 개념보다 거주의 개념을 돌리면서 네. 월세가 사회 전반적으로 안착이 되면은 선진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월세 사는 게 일반화된 것처럼 네. 아마 그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이 되게끔 정부가 견인을 하자 이런 원칙이 있었는데 이 정부는 그런 원칙도 없이 네. 무조건 이것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오히려 임차인이 더 힘들어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말이 2 플러스 2지. 이제 전세가 2년 단위 전세 계약이 아니라 이제 4년 단위 전세 계약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4년마다 전세금을 올린다고 생각하는데 4년마다 우리가 몇 억이라는 돈을 모을 수가 있습니까? 어렵죠. 셀러리맨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 대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은발의 오줌 누기격의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고 그리고 분쟁을 유발하는 갈등을 유발하는 그러한 정책일 뿐인 것이고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집권 여당이 얘기하는 그러한 전정부 탓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오늘이 또 하나 7월 31일 우리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비서실장이 다 처분하고 한 채만 남기라고 하는 마지노선이에요. 오늘이. 그러게요. 내일 당장 우리 언론들이 네. 모 지상파의 전정부 탓을 하는 그러한 보도를 하지 마시고 네. 정말 이 정부의 집권 여당의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다 써야겠지 않습니까? 네. 집 한 채만 남기고 다 팔겠다고 공천받을 때 네. 오늘 이후로 내일자로 정말 다 팔았는지 저는 그거부터 우리 언론이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여기 보면 집 여러 개 갖고 있는 게 마치 죄인 양, 네. 뭐 도둑들이라고 소병훈도 이야기를 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본인이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서 경제적 여유가 돼서 집을 한 채 사서 부모님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건 사실 1가구 1주택으로 보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 또한 죄악으로 네. 한다는 것 자체가 전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부가 정말 어디까지 막장으로 갈지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이면에 이런 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법무부 장관이 집권 초기에 당대표 시절에 제일 먼저 가져 나온 게 토지 공개념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수많은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주자들도 국가 소유란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네. 그럼 그 얘기는 마치 그러면서 언급하는 게 부동산에 금융자본이 흘러들어가는 걸 막겠다 이렇게 하는데 네. 그거는 경제의 기본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로 가자는 얘기인 것이고 네. 부동산만큼은. 네. 그리고 부동산도 하나의 산업을 보면은 부동산 산업이에요. 네. 그리고 더 크게 보면은 건설 산업이에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왜 통계청에서 국가기관에서 산업 대분류하고 중분류하고 소분류할 때 네. 부동산을 왜 분류하냐 이거죠. 산업이 아니면은. 그러니까요.
그런데 금융이 모든 산업에 흘러 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인 자금의 흐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선순환 구조로 가게끔 정부가 유도를 해야 되는 거지. 그 자체가 잘못됐다, 죄악시한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몰리는 거를 산업으로 몰아야 된다? 아니, 부동산으로 몰리는 걸 산업으로 몰아야 된다? 그럼 부동산 산업이 아니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건설업은 산업이 아니냐는 거죠. 전 세계의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네. 너무나 저만하게 압니다. 산업 연간 효과가 가장 파급이 큰 게 건설업이라고. 네. 우리나라도 굉장히 파급 효과가 커요. 아직까지도. 네. 그런데 그거를 막고 무조건 산업으로 돈이 흘러가야 되게 한다? 그거는 그 이면에, 저변에 저는 그 집권 여당의 어떤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 네. 이게 그럼 사회주의로 가자는 그런 시각밖에 비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자신들은 근데 또 내로남불처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네. 또 지난 정부 탓하면서 그때 당시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고 재건축 규제 풀 때 그때 법안에 민주당 그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일 겁니다. 네.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졌어요. 자신들도.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와서 그러니까 모순인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을 자꾸 이기려고 하고 네. 시장을 무시한 정책을 내놓는 거는 오히려 시장을 더 교란시키고 우리 시장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 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려는 우리 서민들이라 그럴까 중산층이라 그럴까 이분들을 더 힘들게 할 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루빨리 인정하고 네. 과감히 모든 것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되는데 그럴 것 같지 않으니까 참 상황이 더 심각한 거고요.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회에서 뭐 힘의 논리랄까 표의 논리로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네. 이러한 실상을 정말 국민들한테 계속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알려서 저들이 자신들이 민주주의 세력이라고 하고 민주주의의 뭐 주역이라고 하면서 네. 하는데 저들이 지금 보여주는 행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국민들이 정말 다시 한번 60항쟁처럼 나와야 될 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저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 정부 한 치 앞이 아니라 반치 앞도 못 보는 정부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부동산 관련해서 문재인에 대한 실검 챌린지가 계속 진행 중인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얼마나 국민들이 분노했는지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목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정부 한 치 앞, 반치 앞이 아니라 10년, 100년 앞을 내다보는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신의 한 수에 댓글로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실수록 대한민국은 올바르게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신의 한 수 언제나 많이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